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무모하고 대담한 낚시 여행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둘러싼 거대한 뱀, 요르문간드를 낚시로 끌어올리려 했던 천둥의 신 토르의 이야기인데, 이 낚시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종말, 라그나로크에서 서로를 죽일 운명인 두 존재가 예정보다 일찍 마주친 순간이었거든요. 토르는 왜 굳이 바다 한가운데서 자신의 숙명적 적수를 불러냈을까요? 그 배경에는 의외로 맥주 파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들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토르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냅니다. 오늘 파티하자. 신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졌죠. 사냥도 성공적이었고 날씨도 좋았고 기분이 들뜬 상태였거든요. 문제는 장소였는데요. 토르는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에기르라는 거인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에기르는 바다의 거인인데 맥주를 기가 막히게 만들거든요. 북유럽 신화에서 에기르의 양조 실력은 전설이었어요. 토르는 문을 벌컥 열더니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가 신들의 공식 파티장이야. 에기르의 동의 같은 건 구하지도 않았죠. 토르가 원래 그래요. 허락보다 통보를 좋아하는 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 왜 하필 맥주였을까요? 그냥 술이 먹고 싶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기원 후 8세기에서 11세기 스칸디나비아에서 맥주는 그냥 술이 아니었거든요.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었고 축제의 핵심이었고 계약을 맺을 때 마시는 신성한 음료였습니다. 결혼식에도 장례식에도 왕의 대관식에도 맥주가 빠지면 안 됐어요. 맥주 없는 파티는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토르가 에기르를 찾아간 거예요. 아무 맥주나 마시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맥주를 마시고 싶었던 거죠. 에기르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죠. 조용히 주말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신들이 들이닥쳐서 여기서 파티할 거라고 하니까요. 에기르도 거인이지만 신들과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했죠. 자기 집인데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파티장으로 쓰겠다니. 근데 에기르도 만만한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받아쳤어요. 좋아. 파티 열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아스가르드 신들 전원이 마실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솥을 가져와. 그러면 해줄게. 에기르는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어서 신들을 돌려보내려는 속셈이었죠. 그 정도 크기의 솥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토르가 얼마나 마시는지 아세요? 이 신은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강을 비울 기세로 들이켜거든요. 다른 신화에서 토르가 바다와 연결된 뿔잔을 마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리 마셔도 줄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했을 정도예요. 그게 바다였으니까요. 신들 전원이 마실 양이면 보통 솥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파티 무산인가 싶었죠. 오딘도 곤란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신들도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때 전쟁의 신 티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속 가지고 있는데 신들이 일제히 티르를 쳐다봤어요. 티르의 아버지 히미르는 거인인데요. 깊이가 1마일이나 되는 솥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1마일이면 약 1.6km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런 솥에서 맥주를 만들면 신들 전원이 마시고도 나눌 거예요. 토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잠깐, 티르 아버지가 거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의외죠? 티르는 아스가르드의 신인데 아버지가 거인이에요. 북유럽 신화에서 신과 거인의 경계는 의외로 흐릿합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러면서 또 서로 죽이고 그러거든요. 오딘의 어머니도 거인이고 토르의 어머니도 거인이에요. 신들 중에 순수 혈통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토르가 그동안 거인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아세요? 셀 수도 없이 많이 죽였거든요. 토르의 망치 묘니르는 거인 학살용 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인들 사이에서 토르는 공포의 대상이자 민족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토르가 거인의 땅에 들어간다? 히미르가 반길 리가 없죠. 티르도 이걸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솥이 필요하니까 일단 가보기로 했습니다.
요툰하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노르웨이 내륙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상상해보세요. 빙하가 깎아낸 절벽, 눈 덮인 봉우리, 인간이 발을 디디면 안 될 것 같은 땅. 실제로 노르웨이에는 요툰하이멘이라는 산맥이 있어요. 이름 뜻이 거인들의 지이거든요. 바이킹들은 그런 곳에 정말로 거인들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토르와 티르는 그 위험한 땅을 뚫고 히미르의 집에 도착했는데요. 문을 연 건 티르의 어머니였습니다. 티르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반가워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토르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남편 성격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히미르가 토르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토르가 거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이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일단 숨어. 내가 먼저 분위기 좀 풀어놓을게. 남편이 돌아오면 내가 살살 얘기할 테니까 제발 조용히 있어. 토르와 티르는 호의 거대한 기둥 뒤에 몸을 숨겼죠. 곧 히미르가 사냥해서 돌아왔어요. 문이 열리고 거대한 거인이 들어왔는데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늘 어땠어? 끔찍했어. 히미르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사냥이 잘 안 됐나 봐요. 아내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우리 아들 티르가 왔어. 히미르가 멍하니 되물었어요. 내게 아들이 있었나? 이 한마디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알 수 있죠. 아들이 있었는지조차 기억 못하다니. 티르가 기둥 뒤에서 이 말을 들었을 텐데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친구도 데려왔는데 저녁 같이 먹으면 안 될까? 히미르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뭐 손님이 왔으면 대접은 해야지.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죠. 누가 왔든 상관없어. 근데 제발 그 역겨운 거인 학살자 토르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바로 그 순간 기둥 뒤에서 토르가 불쑥 튀어나왔어요. 안녕하세요 히미르. 저 토르입니다. 아마 저 아실 거예요. 제가 거인족을 정기적으로 학살하고 다니니까요. 저녁 뭐예요?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토르는 원래 이런 성격이에요. 눈치가 없거나 있어도 안 보거나. 히미르 표정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자기 집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들이 데려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히미르는 토르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북유럽에는 손님 접대의 의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걸 환대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아무리 씹은 상대라도 자기 집을 찾아온 손님에게는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야 했어요. 왜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요? 스칸디나비아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지 생각해보세요.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가는 날씨에 눈보라가 치면 밖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는데 문전박대하면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이 법칙을 어기면 신이든 인간이든 거인이든 엄청난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저녁으로 소 3마리가 나왔습니다. 통째로요. 거인 가족 기준으로도 푸짐한 양이었죠. 보통 이 정도면 며칠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토르가 혼자서 2마리를 해치웠습니다. 순식간에요. 나머지 1마리를 티르와 히미르 가족 전체가 나눠 먹었고요. 히미르는 자기 가축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속이 터졌을 거예요. 저 녀석 때문에 내 소가 내 재산이? 하지만 손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환대의 법칙이 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자 히미르가 계산을 해보니 이 속도면 토르 하나 먹이려다가 가축이 며칠 안에 바닥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식량을 확보하러 내일 아침에 바다로 낚시를 가자고 제안했어요. 토르가 흔쾌히 동의했죠.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토르는 미끼를 구하러 가축 우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히미르가 가장 아끼는 검은 황소를 발견했어요. 덩치도 크고 털도 윤기가 나고 한눈에 봐도 최고급 황소였죠. 토르는 고민도 안 하고 황소 머리를 뽑아들었습니다. 이걸 미끼로 쓸 거야. 소가 바이킹 사회에서 얼마나 귀중한 재산이었는지 아세요? 부의 척도이자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었거든요. 토르는 남의 가장 귀한 재산을 낚시 미끼로 써버린 겁니다. 히미르가 해변에서 자기가 아끼던 황소 머리를 들고 있는 토르를 본 순간 분노로 왼쪽 눈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둘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히미르가 늘 다니던 어장으로 가서 고래 3마리를 잡았습니다. 네, 고래요. 북유럽 거인들은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히미르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돌아가자. 근데 토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노를 저어 더 깊은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히미르가 당황하며 말렸어요.
야, 거기 가면 안 돼. 거기엔 무시무시한 게 있어. 바이킹들에게 심해는 공포 그 자체였거든요. 북해의 폭풍, 거대한 파도, 그리고 어둠 속에 도사린 괴물들. 바다는 기회의 땅이면서 동시에 죽음의 땅이었어요. 하지만 토르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빨리 노를 저었죠. 사실 토르는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향하는 곳에는 요르문간드가 있었거든요. 요르문간드가 뭐냐고요? 로키가 거인 앙그르보다와 사이에서 낳은 자식 중 하나예요. 오딘이 예언을 듣고 불안해서 이 녀석을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바다에서 계속 자란 거예요. 얼마나 컸냐면 지구 전체를 감싸고도 자기 꼬리를 물 수 있을 정도로요. 그래서 별명이 세상을 두르는 뱀입니다. 그리고 예언이 있었습니다. 토르와 요르문간드는 라그나로크에서 싸운다. 토르가 뱀을 죽이지만 뱀의 독에 중독돼서 9걸음 걷고 죽는다. 서로가 서로의 죽음인 거죠. 숙명의 적수예요. 토르는 배를 멈추고 황소 머리를 거대한 낚싯바늘에 꿰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미끼가 깊이 가라앉았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죠. 히미르는 초조하게 주변을 살폈고 토르는 낚싯줄을 단단히 쥐고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바다 깊은 곳에서 뭔가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물결이 이상하게 출렁이더니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토르의 팔에 엄청난 힘이 실렸습니다. 보통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토르조차 버티기 힘들 정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요르문간드의 머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그 크기를 상상해 보세요. 세상을 감싸는 뱀의 머리예요. 배가 장난감처럼 보일 정도로 컸을 거예요. 황소 머리를 문 입에서는 독이 뚝뚝 흘러내렸고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수천 년간 바다 밑에서 잠들어 있던 괴물이 깨어난 거죠. 히미르는 공포에 얼어붙었어요. 말 그대로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눈앞에 세상의 종말이 있었으니까요. 이 장면이 실제로 돌에 새겨져 있다는 거 아세요? 스웨덴의 알투나 룬스톤이에요. 기원 후 11세기에 만들어진 건데 토르가 배 위에서 뱀과 마주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1000년 전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서 돌에 새긴 거예요. 토르와 요르문간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언된 최후의 적수가 예정보다 일찍 만난 순간이었죠. 둘 다 서로를 알아봤을 거예요. 너 나를 죽일 운명이지? 맞아. 그리고 너도 나를 죽일 운명이야. 토르는 망치 모니르를 높이 쳐들었고 요르문간드는 독을 뿜을 준비를 했습니다. 라그나로크가 지금 당장 시작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원래 신화에서도 이 장면은 미완으로 끝납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낚싯줄이 끊어지고 어떤 버전에서는 히미르가 겁에 질려 줄을 잘라버려요. 중요한 건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토르도 요르문간드도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그날 대결은 무승부로 끝났어요. 토르는 아쉬웠을 거예요. 절호의 기회였는데 놓쳤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언대로면 자기도 죽을 운명이었거든요. 요르문간드를 죽이는 순간 자기도 죽어요. 어쩌면 그날 토르는 처음으로 자기 죽음을 실감했을지도 모릅니다. 둘은 고래를 싣고 해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토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맞다. 솥 얻으러 온 거였는데 낚시하느라 까먹고 있었네. 토르가 히미르에게 솥을 달라고 하자 히미르는 그냥 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하나 제안했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는 마법의 잔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거 깨면 솥 가져가. 토르가 잔을 바닥에 내리쳤어요. 잔은 멀쩡했습니다. 기둥에 던졌어요. 기둥은 산산조각이 났는데 잔은 멀쩡했죠. 벽에도 바닥에도 바위에도 내리쳤는데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히미르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드디어 이 성가신 신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있겠다. 그때 그 티르의 어머니가 슬쩍 다가와서 토르에게 귀름했어요. 저 잔보다 단단한 게 딱 하나 있어. 티르 아버지 머리. 북유럽 신화에서 여자들은 종종 이렇게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요. 남자들이 힘으로 안 될 때 지혜로 해결책을 알려주죠. 토르는 잔을 들어서 히미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잔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히미르 두개골이 얼마나 단단했으면 마법의 잔이 깨질 정도였을까요? 히미르는 머리도 아프고
잔도 이렇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북유럽 문화에서 한 번 한 약속을 어기는 건 최악의 불명예였어요. 히미르는 솥을 내줬고 토르와 티르는 그걸 들고 아스가르드로 향했습니다. 근데 한참 걷다가 뒤를 보니 히미르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용암, 거인 군대였습니다. 히미르가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한 거죠. 황소도 빼앗기고 잔도 깨지고 솥도 빼앗겼으니까요. 토르가 티르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 죽여도 돼? 티르가 대답했죠. 내 허락이 중요해? 토르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니. 티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럼 마음대로 해. 이 대화가 북유럽 신화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죠. 가족이어도 이해관계가 다르면 적이 될 수 있어요. 티르는 아버지보다 동료를 선택한 거예요. 토르가 망치를 들고 돌진했습니다. 전투는 일방적이었어요. 망치가 휘둘러질 때마다 거인들이 쓰러졌고 번개가 치면서 대지가 흔들렸죠. 바이킹들은 실제로 천둥과 번개가 토르가 거인과 싸우는 소리라고 믿었거든요. 히미르도 결국 쓰러졌습니다. 티르의 아버지가 티르의 친구에게 죽은 거예요. 티르는 친구가 아버지를 죽이는 걸 지켜봤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는 이런 비극이 흔해요. 둘은 말없이 다시 솥을 들고 걸었습니다. 드디어 에기르 집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솥을 내려놓자 에기르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진짜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었던 건데 진짜 해낸 거잖아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 에기르는 그날부터 신들의 공식 파티장 주인이 됐습니다. 매년 겨울 아스가르드의 모든 신이 에기르 집에 모여 그 거대한 솥으로 만든 맥주를 마시며 파티를 즐겼어요. 이게 실제 바이킹들의 율 축제를 반영한 건데요. 동지 무렵에 모여서 술 마시고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전통이었거든요. 가장 긴 밤에 함께 모여 추위를 이기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죠. 지금의 크리스마스 전통 중 일부가 여기서 왔다는 설도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세요? 덴마크에서 발견된 기원 후 5세기 금 장식품에 이미 비슷한 장면이 새겨져 있었어요. 바이킹 시대보다 수백 년 전 유물인 거죠. 그러니까 최 1500년 이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토르가 매력적이어서예요. 이 신은 강하고 용맹하지만 동시에 단순하고 무례합니다.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파티장으로 쓰겠다고 선언하고 남의 황소를 낚시 미끼로 쓰고 밥을 혼자 다 먹어치우죠. 예의는 없지만 솔직하고 거침없어요. 바이킹들이 가장 사랑한 신이 오딘이 아니라 토르였던 건 이유가 있습니다. 오딘은 지혜롭지만 멀게 느껴지고 토르는 단순하지만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요르문간드와의 대결이 미완으로 끝난 것도 중요해요. 북유럽 신화의 모든 것은 라그나로크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토르와 뱀은 반드시 그날에 싸워야 합니다.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둘 다 살아남아요. 운명을 신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북유럽 신화의 비극적인 세계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 마블 영화와 비디오 게임과 드라마를 통해 토르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낚싯배 위에서 세상을 두르는 뱀과 마주했던 그 천둥의 신은 아직도 이야기 속에서 망치를 휘두르고 있어요.